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신부가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6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요.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 게 아니고 배운 사람들 게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마인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다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2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 전에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가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거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도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고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가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제는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거. 맨발로 다니는데 오후 2시만 되면은 이제 안 따라다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왜 안 따라다니냐니까 발이 너무 아픈 거야. 맨발로 뛰어다니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 300명 정도 되는데 서울에 치과 의사 하는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변호사고 얼마나 신발을 많이 준비해 왔는지 한 300켤레를 다 나눠줬어요. 그래갖고 참 우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참 중요해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누는 게. 그래서 이 친구들 신발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얘네들이 신기한 게 우리가 다시 좀 잡아봐. 한 20군데에 그 드론으로 측량을 해놨는데 숲이니까 우리가 못 찾아 다음날. 그럼 얘네들이 다 뛰어가고 자기네들이 다 알려주는 거. 여기 있다고. 그래서 우리 안내자들. 예. 저하고 김정빈 교수가 또 가는 거예요. 저렇게 다 다니면서 아이들이 알려줘요. 참 평화로운 나라예요. 평화로운 나라. 지금 하여튼 보는 건 다 우리 땅이에요. 보는 거. 그러니까 1000만 평이 얼마나 넓은지 여러분들 상상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 이제 주교님께서 신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그 한가운데다가 또 쓰는 거예요. 세인트 베네딕투스 세미나리움이라고 제 본명으로 신학교를 짓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라고 Don't do this 제가 주교님한테. 근데 주교님 계속 쓰시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개미산이야. 잡아봐요. 이 개미산인데 개미가 10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높이가 한 30m 정도 돼요. 개미가 1000년 동안. 그런데 개미들은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은 물이 있는 데다가 집을 져요. 그래갖고 입으로 물하고 흙하고 개 갖고 저 올리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개미산에는 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자라요. 나무가. 이게 한 나무야. 이 크기가 화면으로 봐서 작은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런 개미산이 우리 카사리아 땅 안에 한 2000개도 넘어. 근데 우리는 이 개미산을 특별하지 않으면 안 무너뜨릴 거예요. 안 무너뜨리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개미산 꼭대기를 잘 정리를 해서 여기 위에다가 아카시아,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한국의 아카시아하고 규모가 달라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 다음에 움브렐라 툴이라고 우산 나무 같은 거, 또 이 바오밤 나무 큰 게 있어요. 그걸 이 2000개가 넘는 개미산 꼭대기에다 나무를 기가 막히게 키우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딱 카사리아 땅만 들어가면은 이게 우주에 온 기분이 들게 하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죠. 또 이 나무도 참 재미난 게 이 동네 애들은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학교를 못 가. 그래서 이 한 가정에 400그루는지 500그루를 키우게 할 거야. 여긴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 움브렐라 트리, 아카시아, 자카란다 나무, 말도 할 수 없는 많은 나무들을 400개 내지 500개가 한 가족이 키우게 하려고 그래. 한 500그루 요 가족, 여기 500그루, 소나무 500그루 요 가족. 그래갖고 하나에 1과차씩 줄 거예요. 1과차라는 건 얼마냐? 100원. 100원. 400개를 키우면은 400화차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400화차를 주면은 한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4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얘네들이 학비가 얼마냐면 20화차야. 1년만 키우면은 애들 학비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도 그냥 저기 막 키우라고 그러면 안 돼.
장학금 나무로 이렇게 해갖고 현재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0,000평 전체 아프리카의 모든 나무들을 잘 키워서 거기만 가도 이 숲치유가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국가, 잠깐 잡아봐요. 참 하느님한테 감사드리는 거는 이게 국가 도로야. 그런데 중국 아이들이 와갖고 구리 실는 차들이 다녀갖고 도로를 다 망가뜨렸어. 그래갖고 비만 오시면은 진흙탕이 돼. 그리고 국가 도로인데 아예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안 다녀.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요 길, 요 묵프리라나부터 은돌라까지 대통령이 길을 깔아줘요. 우리 땅이 있는데 길을 깔아줘.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국제공항이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우리의 30분 거리로 우리 카사리아로 국제공항이 옮겨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피정 이제 가면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우리 이코시티 카사리아로 연결이 돼. 그래서 대통령께서 신학교 기공식 때 꼭 오시겠다고 거기에 한국에서 오신 그 황신부님 꼭 오시라고 그때 만나자고 그래갖고 제가 이 스케줄이 바쁜 와중에도 꼭 이틀이라도 갔다 오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죠. 이게 이제 마을인데 잡아봐요. 여기가 이제 그 임마누엘라라는 수녀님이 16년 동안 이제 벌써 20년이 넘었죠. 한 자카란다 농장이야. 여기가 80만 평이에요.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산이 없어요. 전부 전국토가 평지야. 근데 전국토가 평지인데 1500m에 있는 평지예요. 그 참 신기하죠. 그래서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녀님이 요 기숙사를 지을 때 나를 만난 거예요. 요게 남자 기숙사거든요. 근데 이제는 농업학교는 내가 좀 중단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여긴 지금 누가 있느냐면은 수도에 프란치스코 남자 수도의 수사님들이 여기서 머무르고 있고, 내년에 신학교를 지으면은 들어오려고 12명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가고 2년 동안 20만 평의 농토를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여기가 이게 다 옥수수 농장이에요. 지금은 건기에 갔기 때문에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우물을 다 파놨기 때문에 이제는 건기 때도 농사를 질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자 기숙사, 남자 기숙사. 우리 이제 봉사자들이 가서 여기서 머무르면서 20만 평에 이렇게 옥수수, 자, 잡아봐요. 이 옥수수를 끝도 없이 심어놨어요. 그래갖고 이 옥수수를 잘라갖고, 옥수수하고 콩하고 잘라갖고 사일리지라고 소 먹이 그거를 만들어갖고 소를 먹이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이 농장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정도 되면은 이 농장도 정말 잠비아에서 제일 멋있고 아름다운 농장으로 아마 바뀔 겁니다. 자, 저것도 잡아보세요. 요거는 운물이에요. 운물 하나 파는데 한 1,000,000원 정도 들어요. 근데 이 운물은 보나샘이에요. 이게 왜 보나샘이냐면은 미국에, 이분도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인데 미국 육군 대령이야. 대령, 의사면서 대령인데 막내딸이 있는데 이 딸이 수의과 다니다가 휴가를 가갖고 뭐 MTV인가 ATV인가 오토바이 타다가 계곡에 떨어져서 죽었어. 계곡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그 딸이 너무너무 그리운 거야. 그 딸을 기억하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이 엄마 아빠가 작년에 날 따라와서 자기 딸이 7월 23일 날 세상을 떠났는데 7월 23일 날 딸을 위해서 샘을 판 거예요. 딸을 위해서. 근데 낮부터 이 샘을 파는데 밤에 이 샘이 터졌는데 그 부부가 자기 딸이 마치 아프리카에서 다시 생명이 샘솟는 것 같은 그런 큰 기쁨을 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LA 교우들이 세 분이 샘을 3개를 파줬어. 샘만 파놓으면은 농사를 건기 때도 지을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질환지교를 꿈꾸며라는 글을 쓴 우리 유안진 교수님을 만났는데 본인도 샘을 지금 아프리카에 9개를 팠대요.
아버지 거, 어머니 거, 시아버지 거, 시어머니 거, 이렇게 의미 있는 샘들을 많이 파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이제는 내가 뭔가 세상에 나누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의미를 두고 지금 샘 파달라고 나한테 연락 오는 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물론 잠비아뿐만 아니라 인도 뭐 이런 데도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웬만하게 나무가 있으면은 한 50m, 100m만 내려가면 물을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주 본화의 샘이에요. 이게 다 농토예요. 이건 성당이에요. 이 나무들이 10년 정도 자란 거래요. 근데도 이렇게 커요. 자, 요거는 라파엘의 집, 이건 미카엘의 집이에요. 여기가 카와베라는 빈민가인데 25,000명이 살아요. 근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에이즈 환자가. 예. 우리가 여기를 가는 거예요. 매년 여기를 가는데 재작년에 수녀님이 여기 담당하는 마들렌이라는 수녀님이 의사 수녀님인데 수녀님이 나한테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카사리아의 10,000만 평 일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아이들이 걸려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못 먹으니까 바보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영양이 부족하면 바보가 돼요. 1996년, 97년에 북한이 대기근이 왔어요. 그때 너무나 많은 애들이 굶어갖고 걔네들이 지금 20살 정도 된 애들인데 그렇게 바보가 많대요. 지금 수업을 못 따라간대. 영양분이 없어갖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먹으니까 이 카와바에 25,000명 중에 여자애들 중에 바보 애들이 있어. 그 바보 애들이 있으면 동네 남자애들이 이놈도 건드리고 저놈도 건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걸리냐면 에이즈에 걸리는 거야. 에이즈에 걸리면은 애들이 임신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태어나면 에이즈에 걸려서 태어나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보통 애들이 태어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두는데 거기도 자기네들이 에이즈 걸리는 걸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아예 거두질 않아. 그래서 그런 고아 에이즈 걸린 애들이 25명이 있다는 거야. 수녀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이들을 위한 집을 져달라는 거예요. 또 내가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 또 져줬죠. 이 1억 5천을 들여서 여기에 내가 아까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조의금 여기다가 보내갖고 함께 짓는데 함께 했어요.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난 이 집을 갈 때마다 참 좋더라고. 시설도 굉장히 좋고. 여기는 미카엘의 집이야. 여기에 고아 아이들이 잠비아는 고아가 없어요. 왜 고아가 없느냐면은 그냥 그 집에서 태어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든 이모든 삼촌이 다 키워. 그런데 그런 집일수록 참 애들이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여기 한 150명이 와서 밥을 먹고 또 여기서 한 20-30명이 머무르는 미카엘의 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수녀님이 참 너무너무 예쁘장한 수녀님인데 나무를 그렇게 잘 키워. 그래서 여기 지금 포토로 지금 이 자카란다 카사리아에다가 심을 거를 지금 다 지금 키우고 있죠. 내년에 가면은 내가 이제 그걸 갖고 또 심고 그렇게 이제 작업들을 할 계획을 갖고 있죠. 예. 이게 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찍는 거예요. 드론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생들이 참 똑똑하더라고요. 자, 이걸 좀 봐요. 자, 잡아봐요. 참 예쁘죠? 요게 우리 미국의 교우들이 와서 그려놓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없을 때는 빨간 그냥 철문이었는데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애들이 집에 갈 때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철문 들어가다가 이렇게 꽃동산을 그려주니까. 근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헬렌이라고 2016년 미국 에미상 애니메이션 수상자예요. 영화는 아카데미는 영화고 텔레비전은 에미상이야. 근데 이 자매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이제 농담 삼아 얘기하면서 나는 그림을 정말로 못 그린다. 난 정말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리고 미국은 리먼 브라더스 경제 위기가 왔잖아. 이렇게 어려운 경제 위기가 와서 아빠가 한 달에 400을 벌어야 되는데 150밖에 못 벌어. 근데 너도 알다시피 우리 핸드폰 네 식구 쓰면은 2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전기세 10만 원이야. 그 다음에
아빠 차 운행하고 우리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다니는 거 30만 원이야. 우리가 라면만 먹고 살아도 60만 원이야. 네 학원비, 동생 학원비 50만 원 들어가.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파트 부금 100만 원 들어가. 한 달에 최소한 250은 있어야 되는데 150밖에 6개월 동안 아빠가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이 마이너스야. 그래서 아빠가 저렇게 근심 걱정이 돼서 저렇게 술을 먹고 들어오니 네가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얘는 방에 들어가서 고민해요. 우리 집을 위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고민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이런 얘기 일체하지 않아요. 일체하지 않고 너는 들어가서 뭐 하라고 그래? 공부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초등학교 1학년만 되면은 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과월절을 지내야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았고 다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이스라엘 애들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철드는 거예요. 우리 역사, 이런 역사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구나. 제가 지난 3월 달에, 내가 이제 다음 겨울에, 저기 12월 달에 그 강의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3월 달에 이스라엘에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어요. 근데 마침 내가 그 사막 체험을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영재 아이들이 거기 왔었어요. 천재 아이들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3학년 18살만 되면요, 무조건 군대 가야 돼요. 3년. 남자고 여자고 다 3년.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의대 합격한 애, 공군사관학교 합격한 애, 다 그런 애들이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니네들은 18살만 되면은 군대를 간다는데 너희들 정말 군대 가고 싶느냐? 내가 물어봤는데 걔네 눈빛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가고 난 기쁘게 가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역사, 의식, 가정의식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 20년 동안 역사 얘기도 안 듣고 사람 살아가는 도리 얘기도 안 듣고 무조건 뭐만 하라고 그래? 공부만 하라고 그래. 제가 얼마 전에 내 친구의 친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세상 떠난 사람 여자예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딸이 있고 대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엄마가 딸을 깨워야지 딸은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10시가 됐는데 엄마가 안 깨운 거야. 엄마가 왜 나를 안 깨웠지? 10시가 됐는데 부엌에 오는 게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들이 이제 올라왔죠. 지방대학 다니면서 아들이 올라왔는데 아들이 장례 때 하나 울질 않더래요. 친구가 가서 보니까. 그리고 그냥 슬퍼하질 않더래요. 그런데 장례하는 날 아빠한테 그러더래요. 아빠, 나 내일 MT가 있는데 나 그거 꼭 가고 싶은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나 내일 MT 가게 해달라고 그러더래요. 철이 안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얘가 철이 왜 없을까요? 누가 이렇게 철없이 키웠을까요? 부모가 철없이 키운 거예요. 뭐 하라고 그런 거야? 공부하라고 그러는 말 외에는 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공부하라는 얘기. 우리 집에 이 형제가 4형제. 근데 우리 둘째 형이 머리가 나빠요. IQ가 99에. 난 126인데. 근데 우리 둘째 형이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거야. 반에서 1, 2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 하고 요즘 아주 그냥 번듯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3년 전에 형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IQ가, 자기 항상 그러니까 난 99밖에 안 된다고.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사회에서 이렇게 정말로 남들 부러워하는 자리까지 올라갔느냐고. 왜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왜 갑자기 공부를 잘하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근데 형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형이, 신부님,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간 수술했어요. 큰 간 수술을 했어요.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나요. 아버지 병원에 가면 천도복숭아 따먹었던 거 기억나요. 그리고 아버지가 퇴원을 하고 다음날 허리를 구부리고 출근을 하시더래요. 근데 우리 형이 보니까 어머니가 그랬대요. 여보, 며칠 쉬었다가 나가라고 그렇게 허리를 구부리고 어떻게 출근을 하느냐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려면 오늘부터 나가야 된다고. 그걸 일주일 동안 이 99짜리 IQ가 지켜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지켜보면서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건 공부다. 그래갖고 이 99 IQ가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은 내가 봐도 그때부터 효자인데 지금까지도 효자예요. 왜? 부모의 삶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녀를 여러분들 삶에 얼마나 동참시키세요? 어제 내가 평창에서 강의를 했는데 할머니 한 분이 평생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했대. 자식한테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외에는 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는요 10마디 알아듣는데요. 기다려, 앉아, 손, 엎드려, 이 정도 알아듣는데요.
그리고 원숭이는 한 30마디 알아듣는데 자기네들끼리도. 사람은 적어도 하루 한 집에서 살면서 10,000마디는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한테 무슨 얘기해? 일어나, 밥 먹어, 학교가, 숙제, 공부해, 시험은 10마디 정도밖에 안 한 거야, 20년 동안. 어떤 뭐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 사람을 사랑하는 거,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 우리 집안의 내력,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야, 생전. 내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내가 어떤 갈등 속에서 사는지, 아빠하고 어떤 추억이 있는지 그런 거 전혀 모르는 거예요. 밥만 먹여주는 그러니까 10마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 들어가서 공부해 10마디 이상 안 한 이 집은 무슨 집이냐? 개 같은 집이에요. 개 같은 집. 사람 집이 아니에요. 사람 집이 아니에요. 다정한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이 둘째 아들은 정말 그때부터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효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보다 신부가 됐으면 더 잘 살았을 거예요, 둘째 형이. 근데 큰형은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휴가를 이제 우리 생태마을, 요즘은 이제 거의 못 오시는데 휴가를 오면 이제 누나, 큰아들, 둘째 아들이 돌아가면서 모시고 와요. 근데 이제 뭐 큰아들도 자기도 뭐 조그만 공장을 하는데 막 이제 바쁜 와중에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오다가 어머니가 아이고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신경질을 부린대요.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고 지금 일주일만 손가락으로 하고 오라고 그냥 그런데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머니가 딱 이제 아들 둘째 아들이 태우고 평창에 오다 얘야 묵주를 까먹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톨게이트 앞에서도 그런데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차 돌리면 되죠 뭐. 그리고 그 차를 돌려갖고 30분 동안 집에 가서 그 묵주를 찾아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불편한 게 싫은 거야. 왜? 이 자식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누구의 삶에 동참한 거야? 부모의 삶에 동참한 거야.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언제부터 삶에 동참시켰어요? 부모가 속이 썩는지 아빠가 힘든지 고통스러운지 그런 건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리고 너는 뭐만 하면 돼? 공부만 하면 되는 거야. 저는 요즘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거칠다 그래요. 왕따, 그 다음에 학원폭력, 성폭력, 굉장히 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 집안에서 교육이 말이 안 통해서 그래. 부모가 진리를 애들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진리를.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도 알려줘야 되고. 근데 그런 얘기 생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무슨 대책 막 낼 때 정말로 한심해요. 그런 대책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저는 중학교 때 성당을 이틀 갔어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뭐 이틀 간 게 아니라 6일이면 6일 다 갔죠. 7일이면 7일 다 갔어요, 성당. 매일 가서 성당 살았어요. 그 성당 가면은 매일 교리 배우고, 거룩한 거 배우고, 진리 배우고, 사람 사랑하는 거 배우고, 사람 배려하는 거 배우고, 그랬잖아요.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토요일 날에는 맨날 친구들하고, 이 순교자 성월에는 유대철, 내가 그때 주인공 됐었어. 유대철. 연극하고, 성탄 때는 또, 저기 뭐 성가 연습하고, 문학적으로, 심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아이들이 거룩하고, 그 중에 또 뭐 신학교 간 뭐 학사님 있으면 그 학생이 너무너무 부러우면 나도 한번 신부로 살아볼까? 또 수녀원 간 사람 있으면 또 이 여자아이들도 나도 저렇게 아름다운 수도자로 살아볼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천중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라보면 교회 다니는 애들, 절에 다니는 애들 다 그렇게 자랐어.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라는 거죠. 근데 요즘 애들은 뭐만 해요? 공부만 해요. 그러니까 심성이 예쁘게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책을 발표해봐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진짜 똑똑한 정치인이라면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신앙생활 하게 해야 돼요. 똑똑한 정치인들이라면. 그 문화생활 하게 해야 돼, 애들이. 절대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그렇게 자라면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거룩해지고 진리가 충만한 나라가 될 거예요. 공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자식들하고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공부하라는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엄마 명동에 어때? 좋았어? 좋았어. 어떻게 좋았어? 그냥 좋았어. 넌 들어가서 빨리 공부해. 자,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말을 잘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들어라.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듣는 게 부족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듣는 게 부족해. 제가 평택에서 본당 신부할 때 교우가 한 5,000명 됐었어요. 본당 신부 혼자 하는데 하루에 고해성사를 200명, 300명이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일날 막 교우들이 1분 이상 고해를 하면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그냥 신부님 내가 6.25 때 시집 와갖고 그냥 독자 집에 시집을 왔는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놈이 독자라고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해서 키우다 보니까 이놈을 장가를 보냈는데 이놈이 이혼을 해갖고 손자를 나한테 맡겨갖고 내가 지난주에 그 손자 찾으러 다니느냐고 주일미사를 빠졌어요. 아, 주일미사 빠졌는데 왜 6.25 전쟁부터 시작을 해. 내가 그래요. 저 교우들한테 항상 교육할 때 죄는 간단히 죄 진 것만 얘기해라. 과정은 설명하지 말고. 그러니까 참 교우들도 죄 결론만 얘기하는 게 참 답답할 거 아니야. 고해소에서 그 답답한 속을 털어놔야 되는데 신부님은 막 200명 300명 줄은 기다리고 있고. 근데 내가 능평이라는 데 본당 신부를 딱 갔는데 교우가 500명이야. 딱 10분의 1이야. 고해소에 들어가고 성물돌 끝났는데도 들어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고해소에 딱 들어오면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저 시어머니를 미워했어요. 그럼 평택에서는 4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랬는데 미워하면 안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 생각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해라. 딱 간단해. 그렇게 했는데 능평에서 이자매 나가면 이제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이자매 나가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내가 뭐라고 그러냐,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히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 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질이라는 게 있죠. 그게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C19 사태를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듣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인 거죠. 저는 이번 바이러스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브리핑하는 것 자체가 촌극 개그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과 정치, 수완은 좋을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와 이 전염병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나와 브리핑을 하고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대응 수칙을 잘 알려주어야 미국이 이번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전염병을 진두지휘하는 것은 눈머니를 안내하는 꼴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비해 대한민국의 대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C19 발생한 이후 하루도 빼지 않고 오전 11시에 중대본 브리핑 기자회견, 오후 2시 질병본부 브리핑 기자회견 각각 1시간 정도 브리핑을 하고 있고 각 방송사가 방송을 해줍니다. 이 브리핑할 때 대통령에서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대통령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중대본과 질병관리부, 이번에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이제 뭐라 그러나요? 그 좀 하나 등급이 올라가죠. 아주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문가들이 브리핑을 하고 질문과 답변을 제가 시청하다 보면 전체적인 상황이 이해되고 정부 대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느 지역에 환자가 발생하고 접촉자 동선을 파악하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는 평창은 이렇게 읍내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갖고 읍내에 좀 편안하게 나가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처럼 기자하고 싸우고 회견장에서 중간에 나가고 말도 안 되는 대처법을 보면서 저 진짜 미국이야? 저게 세계 최선진국이라는 미국이야? 저도 뭐 미국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녔죠. 우리 미국 교민들이 LA에 있는 교민들이 뉴욕에 못 가보고 뉴욕에 있는 교민들이 LA에 못 가보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한 수십 번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미국이 모든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나라인데 트럼프 대통령만 보면은 고개가 갸웃갸웃 거립니다. 그 의학적 지식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나와서 살균제를 몸에 투약하는 방법은 없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C19 발병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 전문가들을 보면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서울대학교 예방의학 석박사, 질병관리본부에서 계속 일했던 분이죠. 김강립 차관이죠. 중대본 1총괄 조종관, 연세대학교 보건학 석박사, 윤태호 중대본 방역총괄 반장, 지금 무산의대 교수님들 서울대 석박사 하셨다고 그래요. 보건학, 권준욱 중앙방역대책 본부장, 미시건대학교 보건학 석박사. 여러분들 지금 방송에서 나와서 노란 옷을 입고 브리핑하는 분들이 다 보건학 석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전문가들한테 정말 그런 거를 넘길 필요가 있는 거죠. 참 우리나라 그런 걸 보면 참 저는 너무너무 워낙 내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진짜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쟁쟁한 전문가들이 하루에 2번씩 나와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기자들 질문에 답해주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심하고 중대본과 질병본부가 발표하는 현황을 믿는 것입니다. 세계 언론과 의료 전문가들은 한국의 이 C19 대처에 대해서 감탄을 해요. 첫 번째 놀라는 건 신속한 진단 능력. 그래서 성필리포 생태마을에서도 잠비아에 진단 키트를 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 여름 잠비아 신학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신학생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개교를 하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 진단 키트를 수입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홍보한 진단 장비는 45%가 오류일 가능성이 있다고 뉴욕 대학 팀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태마을 청국장 미국 수출하고 있죠. 수출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미국 식품의약국 이번에 현재 백악관에서 사용 중인 C19 검진 키트가 부정확한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고 영국의 파이널스 타임즈가 보도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백악관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한국보다 더 좋은 진단 장비가 있다고 자랑을 했는데 그 진단 장비가 잘못된 바람에 백악관 직원들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판국입니다. 대통령, 부통령 지금 정말 미국도 제가 보기에는 난리도 아닙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진단 키트를 언급하면서 자기는 한국 진단 키트를 쓰는 게 너무 즐겁고 기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한국 사유로 유명한 메릴랜드 레리 호건 주지사는 한국산 진단 키트를 잘 사용하고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많은 미래의 학자들은 이번 C19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전 세계 각국이 중국산 제품에서 한국산 제조업 제품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지금 전염병에 대처하는 이 한국의 이 시스템을 보고 한국의 국격이 하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엔 한 2-3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투명한 언론, 그리고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가 놀라는 건 이번 국회의원 선거예요. 전 국민이 국회의원 선거하겠다고 나왔는데 거기서 발병된 경우는 한 경우가 없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다른 나라는 지금 다 선거 뒤로 미루고 있는데 중국의 폐쇄적인 대응 방식에 비교해서 한국은 매일 투명한 브리핑으로 언론을 통해 국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확진자를 진단하는 속도 세계 어느 누구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신속하죠. 월스트리트 저널 샘 워커라는 기자는 대중을 위해 자신의 안녕을 보살피지 않고 성실하고 프로페셔널하게 일하는 정은경 질병본부장이 진정한 영웅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참 저도 이걸 감동스럽게 읽었는데 또 미국 ABC 뉴스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자가 격리된 사람들에게 음식물 박스를 배달하는 한국의 자원봉사자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화제로 올랐습니다. 전국에서 스스로 C19 현장에
지원한 의사, 간호사,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것이 진정한 한국의 저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현재 145만 명이 확진이 되었어요. 8만 7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국은 병원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요. 환자가 흘러 넘치니까 C19 치료제를 홍보했던 말라리아 약 클로로킨의 사용에 반대했다가 축출된 전직 백신 개발 책임자가 5월 14일 트럼프 행정부의 C19 대응이 너무 어설프다고 폭로를 하죠. 미 보건복지부 산하생물의학 첨단연구개발국장이었다가 지난달 국립보건연구원으로 좌천된 릭 브라이트는 하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겨울이 온다고 경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5월이잖아요. 이번 12월 달에 가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방식으로 대응했다가는 그거를 막을 수 없다라고 제가 1월 달에 벌써 이 전염병에 대한 특강을 한 3차례인가 4차례 했죠. 중세를 마감한 게 패스트였다고, 흑사병이었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C19 대비가 부족했고 중요한 조치도 제때 취해지지 않았다고 비난을 하죠. 특히 지난 1월부터 마스크, 우리나라는 이 마스크 이 이부제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정돼요. 지금 마스크 때문에 난리 안 치잖아요. 마스크 및 기타 개인 보호 장비의 공급이 급격히 줄어드는 징후를 포착해 이를 복지부 고위층과 국가 물자 비축 담당자들에게 여러 차례 충고를 했지만 묵살되었다고 말합니다. 릭 브라이트 부장은 트럼프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브라이트 전 국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진실해야 합니다. 이번 이 C19는 진실해야 돼요. 명확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진실은 과학에 근거해야 한다며 과학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막 국장을 연구원으로 자천시키고 지금 이 트럼프가 참 듣는 마음이 없는 분이죠. 말하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을 갖고 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있으면 뭐해? 듣지를 않는데 그들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에게는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진심 어린 충고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3억이 넘는 미국 국민들을 전염병의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술 더 뜨는 나라입니다. 국민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진단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이태원,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태원 때 지금 사건 터지고 지금 7일, 지금 16일이니까 한 10일 됐는데 우리나라는 요 사이에 4만 명, 이태원에 관련된 것만 4만 명을 진단을 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1,600 정도 되는데 하루에 3,000건, 4,000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진단을 안 하는 거죠. 일본 도쿄에 사는 교민 이야기를 들어보면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건소에 신고를 해도 죽기 직전까지는 병상이 없다고 데리러 오지도 않고 그 가족들, 확진된 그 가족들도 검진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6층에 사는 일본인 주인 아저씨가 C19의 전염에 노출되어서 계속 연락을 해도 데리러 오지 않아갖고 자가 호흡이 안 되니까 그때서 와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 1층서부터 6층 사는 사람들 우리나라처럼 전수 조사를 한다든지 방역을 한다, 건물 전체를 방역한다든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며칠 전 일본 수모 선수도 제대로 된 치료 한번 못 해보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병상이 모자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일본은 확진자가 차고 넘쳐서 자가 호흡을 못할 때나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다니 C19 대처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주변 국가를 전부 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이 상황을 언젠가 제가 또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말 진퇴양난에 처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우리가 중국 우한에 마스크를 보내주고 중국도 그 답으로 한국에 마스크를 보내주었습니다. 이제 세계는
적이 아니라 이웃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나누어야 하는데 작년 7월부터 일본은 일본이라는 나라의 문을 꽉 닫아 걸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일본은 5월 14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만 6천 명, 우리나라는 1만 1,000명인데 사망자가 706명, 우리나라는 260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죠.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이거의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죠. 지난 2월 25일 대한민국의 확진자가 늘어나자 세계에서 제일 먼저 한국민 입국 거부를 발표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지금 확진자를 위한 병상 자체를 준비하지 못한 의료 패닉 상태이고 심지어 의료기기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병원에 들어와도 딱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평일 미사 때 말씀드렸지만은 의료복이 없어갖고 재활용 재활용 비닐 그 봉지로 이 옷을 만들어 갖고 입을 정도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마스크도 전부 다 수입하고 의료용 다 수입을 하는데 지금 자기 나라가 바쁜데 일본에 수출할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아베 총리가 C19 대처하는 모습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처하는 모습이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이 두 지도자들의 특징이 듣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길입니다. 또 이 두 지도자가 참 서로 친하죠. 전문가들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데 오로지 정치적 입지만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번 5월 7일에 터진 이태원 사건 때문에 확진 검사 숫자가 무려 4만 6천 건이에요. 그리고 그 동선에 걸린 모든 사람들 나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확진이 되면 내 가족한테 피해를 주니까 대기자가 2만 명이 돼요. 그거 싹 다 곧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 정도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렇게 철저하게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지금은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대본부와 질병관리본부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생활 속 거리 유지가 아니라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사람 모인 데는 반드시 마스크 쓰시고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어제 104살 된 할머니가 이 무서운 전염병을 2달 만에 이겨내고 퇴원을 하셨습니다. 일본은 700명 이상 죽고 미국과 영국은 8만 명 넘게 죽었는데 대한민국은 260여 명밖에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정부에서 오전 11시, 오후 2시에 발표를 할 때 목숨 잃은 분을 발표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에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애도할 때 정말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생태마을도 힘이 들 정도니까 온 국민이 다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 C19는 토착 전염병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생태마을에서 정성껏 만드는 청국장 가루, 또 된장, 또 찌개용 잘 챙겨 드셔도 면역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 이런 편지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데 이분이 청국장 가루 후기를 보냈어요. 2020년 5월 13일 날 통화를 했어요. 자매님은 김순자 유스티나, 효과를 본보는 배우자 이기용 유스티노, 남편께서 2월 16일 7월에 부천 성모병원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청국장 가루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당 의사 선생님께 문의 후 지금까지 꾸준히 드시고 계시다고 합니다. 벌써 4년 되셨죠. 아침 저녁에 간식 또는 식사 대용으로 생수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데 한 달에 이분은 2kg, 생태마을 청국장 2kg를 드신다고 합니다. 수술 후 1년이 지나고 죽기 전에 성지순례 가고 싶다고 하셔서 자녀들이 본당에 가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보내주었는데 청국장 가루를 싸가지고 10박 11일 동안 꾸준히 드셨다고 합니다. 당시 본당 신부님도 폐암으로 수술을 받으셨기에 관심 갖고 드셔보시겠다고 했다고 그래요. 청국장 가루 복용 시작하고 1년은 잘 못 느꼈으나 1년 뒤에부터는 확실히 호전되는 것이 느껴졌고 죽을 때까지 드실 생각이라고 하십니다.
수술 후 3개월마다 검사 받으러 갔었으나 지금은 약도 안 드신다고 합니다. 올 여름이 수술 받은 지 5년째 되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정확하게 판정을 받겠지만 남편께서는 완치되었다고 느끼신답니다. 지금도 산에 운동을 가셨답니다. 남편께서 본인이 효과를 많이 보셨기에 주변에도 많이 알리고 싶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에 댓글 올리고 싶은데 쓸 줄 모르셔서 전화로 말씀하신다며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부 모두 내년 잠비아 피정에 참여하고 싶어서 부지런히 피정비도 모으고 계신다고 그래요. 제가 이런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정말 자부심 많이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청국장 가루, 생태맘 청국장 가루로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건강을 되찾는다. 이래서 참 행복합니다. 저는 또 이번 5월 15일 날 우리 수원교구 원로 신부님들이 한 40분 정도 되는데 스승님이죠. 우리 스승님들이랑 청국장 가루, 그 다음에 생청국장 찌개, 청국콩 드시라고 전부 다 하나씩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물로 보냈습니다. 이런 저희 마음, 우리 원로 선배 신부님들이 좀 알아주시고 잘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제 우리밀 성모빵, 이태원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은 우리밀 성모가 이제 본당으로 판매를 나갔을 텐데 판매를 이제 못 나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신부님 하루에 100건, 200건 들어오던 게 지금 20건 정도로 줄었다고. 그래서 우리 이게 자꾸 사람이 기억해야 돼. 까먹다가 아무리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뭐야? 안 쓰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은 청국장, 맛있는 우리밀빵 있어도 안 사 먹으면 소용이 없죠. 어쨌든 이번 이태원 사태를 잘 막으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확실하게 C19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을 온 국민이 가질 것이고 전 세계도 우리나라 시스템을 배워서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중대본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의 눈물 나는 의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밥도 고맙다, 이쁘다, 감사다 이러면 향기가 나는데 사람은 어떨 것 같아? 사람. 내가 혼배를 한 200상, 300상 정도 해줬어요. 200상, 300상 정도 해줬는데 혼배를 할 때 내 느끼는 게 어쩜 그렇게 신부들이 하나같이 다 이뻐. 안 이쁜 신부가 없어요. 안 이쁜 신부가. 왜 이쁠까요? 남자가 데이트할 때 뭐라 그래? 보고 싶었어. 사랑해. 난 너 없으면 난 안 될 것 같아. 난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난 네가 원하는 건 다 해줄 수 있어. 말해봐, 원하는 거. 별을 따다 줄까? 달을 따다 줄까? 그럼 여자가 반짝반짝 웃어야 안 웃어요? 반짝반짝. 그 상태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신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고 잘생겨요. 근데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신랑 신부를 혼배를 시켜줬는데 10년이 지나고 나면요, 그 이쁜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져요. 막 기미도 끼고 막 주근깨도 얼굴에 보이고. 왜 그럴까요? 남편이 뭐라 그럴 것 같아? 그때 내가 눈이 뼈서 너랑 결혼한 거다. 내가 그때 미쳤었다. 나가 죽어라. 우리 이혼하자. 이런 얘기 10년 들으면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얼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제가 이렇게 한 50, 60쯤 되신 분들이 그런 게 분명해요. 50, 60 되신 분들 중에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 뭐 이쁜 구석이 별로 없는데도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이쁜 여자들이. 그런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일까요? 남편이 당신 어쩜 가면 갈수록 어쩜 더 이뻐져. 우리 색시가 세상에서 난 제일 이뻐. 당신 사랑해. 고마워. 이런 얘기 20년 들으면은요, 이목구비가 뚜렷하지 않아도요, 이상하게 이뻐져요. 그런데 쌍꺼풀도 분명하고 코도 오똑하고 입술도 도톰한데 50, 60 되신 분들 중에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이목구비가 뚜렷한데도 무섭게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럴까요? 서로 죽이자, 죽자, 뭐 살자, 뭐 이렇게 말하고 20년 동안 싸운 사람은요, 아무리 예쁜 얼굴이라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쁘고 이쁘지 않는 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그렇지만 자식한테도 뭐라 그래?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나가 되져라. 이런 썩을 놈. 그러면은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왼수가 되고요. 바깥에 나가 돌아다니게 되고요. 썩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엄마들 자식 뜻대로 안 된다고 속상할 때 말을 함부로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아들이 있어. 공부 좀 못해. 공부 못하면 어때요? 나는 공부 잘하는 거 그렇게 훌륭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공부를 못하면 대한민국은 죄인 취급하잖아요. 어쨌든 공부를 못해. 그런데 아들한테 엄마가 괜찮아, 공부 못하면 어때? 이렇게 잘생긴 아들 하느님이 우리 집에 떨어뜨려 주었고 엄마는 밥 안 먹어도 우리 아들만 봐도 배불러. 이런 소리 듣고 자라는 애들은요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딸 보고도 이렇게 이쁜 딸 혼자 보기 너무 아깝다. 어쩜 이렇게 이쁜 딸이, 얘네들 삐뚤어질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잘생긴 남편 어떻게 보내? 여보, 내가 나가서 버릴 테니까 당신 집에 있어. 이러면은요 남자가 돈 벌러 나갈 때 어깨 당당하게 피고 나가요. 근데 남편 출근할 때 뒷꼭지 대고 오늘 그 돈 안 갖고 들어오려면 집에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럼 남자는요 나가서 어깨 피고 돈 못 벌어요. 말에 복이 있는 거야. 말에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입만 열면 아들한테 빌어먹을 놈이에요. 빌어먹을 놈. 야,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반에서 1등을 했어. 근데 엄마가 한다는 소리, 빌어먹을 놈 공부 잘하네? 삶이 힘들었나 봐요. 서울대 법대를 합격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한다는 소리, 우리 빌어먹을 놈 드디어 큰일 해냈네. 근데 엄마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이 아들이 사법고시를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원서를 넣어도 안 되고, 선을 봐도 퇴짜 받고, 잘생기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그래서 이상월이라는 그 장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내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모르겠다고. 당신 쭉 살아오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느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입만 열면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 안 되니까 동료 판사, 변호사, 검사한테 빌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당신 인생의 몸에 밴 거다. 내가 당신 관상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라 벌어먹을 상이다. 벌어먹을 상이다. 그래, 내가 왜 빌어먹을 놈이야? 내가 서울대 법대까지 나왔는데. 과외를 시작했어요. 과외를 시작했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학원을 했더니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랬더니 예쁜 색시가 시집을 오고 지금은 딸 둘을 낳고 행복하게 벌어먹고 살고 있대요. 말 한마디에요 사람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은 자식이나 남편, 아내한테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느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말을 하느냐, 이거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들 친구 집에 음식점에 갔어. 음식점에 가서 친구한테 요즘 장사 잘 돼? 그랬더니 친구가 한다는 말이 이명박 정부 들어부터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꼭 남 탓하는 사람 있잖아요. 똥파리만 날려, 똥파리만. 근데 또 다른 친구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장사 잘 돼? 남들은 힘들대는데 우리 집엔 단골 손님들이 와갖고 내가 매일 가락시장에 가갖고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를 해. 자, 다음에 친구들이, 야, 너 우리 개 모임이 있는데, 동창 모임 있는데 너 좋은 음식점 있으면은 나 안내 좀 해줘라. 그러면 여러분들 똥파리 날리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신선한 재료로 음식을 준비하는 집으로 안내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에는요 복이 있게 돼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이제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실은 주교님께서 저한테 어느 대학에 교수로 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교수보다는 평창에 가서 농사 짓고 살고 싶다. 그래서 주교님 명을 거역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철없었던 거였죠. 거역을 하고 내가 평창에 들어가서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평창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는데 주교님이 반대한 거 아니에요. 평창에 가서 사는데 1년에 한 번 이제 주교님한테 신년 하례식 할 때 주교님이 물어봐요. 황 신부, 거기 살만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제 첫째 매주 뛰어갖고 된장, 간장, 고추장 판매하잖아요. 그 뭐 저기 뭐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팔릴 거 아니에요. 황신부, 그 저기 뭐야 농산물 많이 팔려? 너무 많이 팔려요. 황신부, 거기 사람들은 많이 와? 첫 해는 개미새끼도 안 왔어요. 알아야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라, 너무 많이 와요. 저는 제가 생태마을에 살면서 한 번도 생태마을이 사는 게 힘들다, 지겹다, 나 빨리 본당 내보내줘라, 그런 소리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가서든 어디 강의 가서든 나는 평창에 사는 게 너무 행복하다. 밤하늘에 별도 예쁘고, 요즘은 또 이 물이 풍부해갖고 아침에 물 한 개가 피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가 막혀요. 네. 내가 좋다, 아름답다는 얘기만 하니까 강의 듣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한번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그러니까 첫 해는 100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작년에는 3만 명이 오르는데 올해는 4만 명까지 지금 왔어요. 4만 명.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말이 뭐를 불러일으켜?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 복을.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도 올 연초에도 회의할 때 그랬어요. 올해 느낌이 너무 좋아. 대박 터질 것 같아. 너희들 열심히 준비해. 근데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회의할 때 니네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니네들 똑바로 해. 망할 것 같으니까 똑바로 해. 그럼 이 직원들은요, 집에 가갖고 직장 알아봐요. 곧 망할 직장에 마음이 가겠어요? 그런데 올해 대박 터질 것 같아. 마음이요, 벌써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8월 말까지 예약이 2월 달에 차면 내가 니네들 유럽 저기 뭐 기차여행 데려갈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12월까지 예약이 꽉 찬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이 여행 그거 저기 뭐야 보증금 내라고 왔어요. 그래서 23명 우리 직원들 데리고 내년 유럽에 다 가요. 예. 제 신조는 그달에 번 건 그달에 다 쓰자. 이게 제 신조예요. 예. 올해 번 거는 올해 다 쓰자. 이게 내 신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 많이 온다, 많이 판매된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 생태마을이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이 어제도 250명 다녀왔어. 내일도 또 250명 오고, 매일 그냥 내가 외부 강의 나오지 않는 한 안에는 꽉꽉 차는 거예요. 말이 복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말이 귀향하는 말인데 좋은 말, 행복한 말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입만 열면은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이런 소리 참 많이 해요. 그런 소리 많이 하죠? 또요, 우리 할머니들 늙으면 죽어야 된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죽으면서 그런 소리 하면은 이쁘긴 한데 죽지도 않으면서 그냥 늙으면 죽어야 된다. 우리 어머니가 60 넘어서 딱 뭐라 그러셨어요? 아유, 늙으면 죽어야 돼. 깜짝 놀랐어요. 내가 효도할 때가 됐는데 벌써 돌아가시면 어떡해. 그래갖고 나는 신부 5년 휴가 동안 정말 거의 내 모든 휴가는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썼어요. 뭐 성지순례, 이스라엘,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우리나라 좋다는데 금강산, 무슨 백두산 다 모시고 갔다 왔어. 죽는다니까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빨리 갔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60 넘어서 늙으면 죽어야 돼, 그 소리를 했는데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그 소리 들으면 신경질 난다니까요. 그 소리 하신 지 20년이 지났어요. 20년. 갈 생각을 안 하세요. 아버지는 피부가 더 뺑뺑하고 어머니도 더 고와지세요. 그러니까 죽지도 않을 거면서 힘들어 죽겠다, 지겨워 죽겠다, 사는 게 지겹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을 차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2년 전인가 우리 서울교구 시각장애우들 100분이 우리 생태마을에 오셨어요. 정말 그분들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가 그렇게 기쁘냐 그랬더니 신분이 우린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눈에 뵈는 게 없어서 행복하다고. 그런데 그분 4분이, 여러분들 제가 시각장애우들이랑 1년을 같이 살았어요. 상계동에서 1년을 살는데 너무 잘 알아요. 그분들 뭐 젓가락 비비는 거, 뭐 노름도 다 해요. 할 거 다 해요. 예, 뭐 별걸 다 하는데 시각이 이게 어렸을 때 열이 너무 나갖고 시각을 잃어버리는 경우 많거든. 그땐 눈알을 빼요. 이 눈알이 있는 분들이 있고 아예 알을 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알을 빼면 중증들이에요. 중증들. 눈이 있어도 흐릿하게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눈 알을 뺀 내 형제가 우리 생태마을 그 데크, 강이 내려다보는 데크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내가 50년 동안 우리나라 참 많이 다녀봤는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 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경치 좋은지 당신들이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강물 소리 들리지 않느냐, 강물 소리, 새소리 들리지 않느냐 이거야. 그 다음에 느티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 들리지 않느냐. 또 5월달에 오셨는데 아카시아 향기, 공기, 이렇게 경치 좋은 데는 처음이라는 거야. 얼마 전에도 우리 생태마을에 교수님인데 60에 시력을 잃기 시작해갖고 65에 완전히 시력을 잃으신 교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나하고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부님, 저도 오래간만에 새벽에 강물 소리, 너무 듣기 좋은 강물 소리 들어서 3시간 동안 강물 소리에 흠뻑 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새가 우는데 너무 자기 오래간만에 행복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 두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보면서도 사는 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나, 눈이 아깝다 이거예요. 눈이 아깝다. 눈알 하나 갈아 끼는데 얼마 들어? 1억 들어. 1억. 2개 갈아 끼면 2억이야. 2억. 지금 난 눈 뜨고 쳐다보고 있는 분들 지금 2억 지금 깔고 있는 거야. 지금 2억. 심장 하나 갈아 끼는데 5천, 간 갈아 끼는데 7천, 신장 갈아 끼는데 3천이야. 그럼 이거 3억 5천이에요. 3억 5천. 여러분들 팔 하나 이거 의족으로 갈아 끼는데 400이에요. 양팔 800, 양다리 1600. 대충 따지면 여러분 한 5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여기 지금 걸어오신 분은요, 적어도 5억짜리로 지금 끌고 온 거예요. 5억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눈, 다리, 손가락, 발가락 다 붙어있는 식구 4명이 밥을 먹으면은요 20억이 앉아서 먹는 거. 20억이 앉아서. 아니 20억이 앉아서 먹으면서 사는 게 지겹다, 이렇게 사는 게 죽는 게 낫다. 하느님이 주신 축복을 날리는 거예요. 날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재산이 없으면 어때요? 출세 안 하면 어때요? 앉아서 뭐라 그러면서 먹어. 우리 20억 밥 먹자.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들이 사는 게 괴로운 게 뭐냐 하면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게 지겹고 불만만 나오는 거야. 사는 게 힘들면은 좋은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사는 게 힘들어져요. 사는 게 힘들어서 욕심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서 사는 게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욕심만 안 피면요 우리 인생 괴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괴로운 사람들은 입만 열면 힘들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가수 윤항기 씨 알죠? 이 윤항기 씨가 사실은 아버지가 미 8군에 노래하던 분이에요. 어머니는 무용수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마약을 하시다가 나중에 폐결핵으로 돌아가세요. 어머니는 무용수 따라다니는데 허리가 잘못돼갖고 또 돌아가세요. 천하에 누구만 남느냐면 윤복희, 윤항기 둘만 남는 거예요.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렇게 이 윤항기 씨 자서전을 읽으면 너무 배가 고파갖고 해병대 지원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윤항기 씨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던 윤항기 씨는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 안 불렀어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도 행복한 노래를 안 불렀어요. 처음에는 행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래도 행복한 노래가 안 나왔던 거죠. 전부 행복한 곡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76년에 윤항기 씨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76년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79년에 윤항기 씨, 윤복희 씨가 사랑이 뭐가 잘못되고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때 동생을 위해서 이사야전서 37장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곡을 안 왔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 아는, 요즘 나가수에서도 유명한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느님이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그 노래예요. 그 노래. 이게 1절은 한국어 가사가 2절은 영어 가사인데 1절은 그때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지만 2절에는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너는 나의 영원한 노래야. 야훼는 나의 영원한 노래, 영원한 기쁨이다 이거예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위로해 주지? 주님께서 위로해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부터 이 두 분은 인생이 바뀌어요.
이 이후로 윤한기 씨 자서전을 읽어보면 슬픈 노래를 하나도 안 불렀다고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그 다음 가사가 뭐냐면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어깨를 활짝 펴고 우리 함께 웃어봐요. 즐겁게 살아봐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한기 씨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나이가 70이신데 개신교 예술신학교 목사님 총장 역할을 지금 목사님을 20년 이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행복을 얘기해줘요. 청승을 떨면서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기쁨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때하고 인생이 바뀐다 이거예요. 인생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발 성가 좀 청승 좀 떨지 말고 불러라. 네, 청승 좀 떨지 말고 해라. 그런데 이게 누구끼리 제일 서로 죽이는 말을 많이 하느냐. 복을 이제 서로 빌어줘야 되는데, 복을 빌어줘야 되는데, 누구끼리 제일 많이 아픈 말을 하느냐면, 부부끼리 제일 많이 아픈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참, 나도 남자지만은 여자 참 이해하기 힘든 존재야. 여자 이상하고 요상하고 괴상하고 아주 복잡하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라고 있어요. 스티븐스 호킹스 박사. 이 사람은 나이가 71인데 작년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자기는 140억 년 전에 우주에서 벌어진 일도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여자의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아니 그 유명한 사람도 95%를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더 모르죠. 네.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여자한테 폭력을 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한 200명 정도를 데리고 여름 캠프를 갔어요. 우리 때는 4박 5일 가고 그랬어요. 섬강이라는 데를 갔는데 애들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세 번째 날 전부 이제 강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야. 근데 여선생 하나가 고개를 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다 들어가는데 저 선생은 왜 저 물에 안 들어가느냐. 저 선생 프로그램에 참여시켜라. 빨리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어디 학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 오늘 그날이라는 거. 그날. 근데 내가 신학교 1학년이 그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날이 뭔데? 아 학사님 오늘 저 선생님 그날이 안 된다니. 오늘 물에 들어가는 날 지금 그날이 뭔데? 그랬더니 어떤 지혜로운 엄마 선생님이 나를 한 군데로 데려가더니 학사님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매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매직이 뭔데요? 근데 그 엄마 선생님 정말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 엄마 선생님이 아 학사님 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때 피가 나오기 때문에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거 처음 알은 거예요. 처음 알은 거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자에 대해서 모르니까 여자한테 뭐를 하느냐 폭력을 쓰는 거예요. 폭력을. 근데 이런 일들이 집안에서 수도 없이 일어나요.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하지 못해서 폭력을 쓰고 그래서 서로 답답하다고 싸울 때 보면 이러고 싸워요.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고 남자에 대한 생물학적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알아야 돼요.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20살에 결혼해갖고 50살에 죽었어요. 남자 여자 20살에 결혼해갖고 애 한 열 낳다 보면요 애 낳다가 죽어요. 남자는 애 키우다 죽어요. 갈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부부라고 그러지만은 한 집에 살지도 않아. 안사람 바깥사람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죽어. 100살까지. 남자 여자가 50살서부터 100살까지 서로 이해도 못하면서 한 집에서 50년을 사는 거예요. 서로를 이해를 못하면서. 그러니까 말이 어떤 말이 나와? 상대방한테 가슴에 멍을 들게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멍이 들게 하는 말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과연 우리 남자 여자가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크크크치치크크카 하고 싸우는지, 왜 남자 여자가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지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이 말을 잘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행복하기도 하고 그 공동체가 불행하기도 합니다. 내가 또 복을 불러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복을 차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하는 사람인가, 좋은 열매를 맺는 말씨를 뿌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입만 열무는 기분 나쁘게 하는 말투를 던지는 사람인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부부끼리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지난주 끝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도 남자지만 참 여자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한 2년 전에 제가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위를 암 환자들은 온도가 42도가 넘어가면 재발하지도 않고 암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찜질방을 잘 가요. 찜질방을 잘 가는데 아주 뜨거운 찜질방을 잘 가는데 얼굴이 알려졌잖아요. 그래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찜질방에 가서 앉아 있어요. 한쪽 끝에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줌마 셋이서 들어와서 수다를 떨기 시작하면은 이해할 수 없는 수다를 떨어요. 아줌마 3명이서 뭐라 그러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해요. 자식 얘기. 그럼 옆에 아주머니가 자식 얘기하면은 그 자식 얘기를 같이 받아줘야 되는데 옆에 아주머니는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는 남편 바람핀 얘기해요. 또 옆에 아줌마는 남편 바람핀 얘기 해거나 말거나 자기는 아파트 산 얘기해요. 주제가 다른 3가지 이야기를 각자 지치지도 않고 30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남자들은 정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내가 여보 우리 애가 자꾸 속을 썩여 그러면 남자 신경질 부려요. 여보 나 지금 정치 얘기 하고 있잖아. 지금 정치 얘기 끝나면은 그 다음에 자식 얘기해. 남자는 한 번에 한 가지 주제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는 동시에 3가지 얘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도 안 나빠하면서 나는 왜 그런가. 근데 요즘 공부를 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도 있고 우뇌도 있대. 그냥 머릿속에 말이 꽉 차 있는 거야. 말이 꽉 차 있으니까 말을 해야 돼. 그런데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들어야 되잖아. 근데 말을 하면서도 귀는 동시에 2가지를 구분해서 들을 수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 자기는 입으로 하면서 귀로는 남편 얘기도 듣고 아파트 얘기도 듣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자기 각자 얘기하면서 상대방 얘기도 다 듣는 게 여자예요. 남자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좌뇌 뒤에만 있어요. 좌뇌 뒤에. 그래갖고 남자들이 교통사고가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어 상실이 온대. 근데 여자가 교통사고 나고 좌뇌를 다치잖아요. 좌뇌를 다쳐도 전혀 말하는데 지장이 없대요. 아직도 우뇌가 남아있어서. 그리고 이 부부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는 또 흥분을 하면 그나마 좌뇌 뒤에 언어를 관장하는 뇌 기능이 없어져 버린대. 흥분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당신 뭐 시집 와갖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준다 그랬는데 당신 나 얼마나 고생시켰어. 뭐 결혼기념일을 챙겨줬어, 생일을 챙겨줬어, 우리 친정엄마를 챙겨줬어, 나 여행을 보내줬어. 막 따지면은 남편들이 대꾸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대꾸를 어디 있는 줄 알아야지.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그거 30분 동안 계속 어이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자는 그냥 좌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우뇌에 있는 거 쏟아내고 막 30분 동안 그냥 있는 대로 공격을 하고 난 다음에 여자는 할 얘기 다 했어요. 그 남자가 그게 시끄러. 그리고 여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면은요 원도 한도 없어요. 부엌에 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설거지해요. 그럼 그때부터 남자들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 신경질이 나냐면 왜 내가 그때 그 적절한 대답을 왜 찾아내지 못했을까. 막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쇼파 던지고 신경질을 부리면은 아내가 부엌에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아내가 한마디 해요. 나와서 이 사람은 무슨 말만 하면 승질을 부린다고.
그러니까 말싸움으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어요. 남자는요, 여자하고 말싸움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천주교 신부 중에 수녀님하고 싸워갖고 이겼다는 신부를 본 적이 없어. 말싸움으로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싸움으로. 하느님이 창조할 때 남자한테는 너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해라. 10,000마디만 해라. 창조할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10,000마디만 하라고. 여자는 하루에 너는 25,000마디 해라. 25,000마디 해라. 그러니까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창조한 남자는 출근해갖고 직장에 가면 10,000마디 해요. 이 말 저 말 하면은 벌써 10,000마디 끝나. 집에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 아니, 하느님이 10,000마디만 하라고 그래서 10,000마디만 하고 들어온 거야. 집에 들어와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할 의무 끝냈어. 근데 우리 여기 있는 자매님들도 남편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도 혼자 있으면서도 10,000마디 해요. 멸치 대가리 따면서 너는 어디서 잡혀서 우리 집에 왔니? 꽁치 다듬으면서 너도 어디서 잡혀서 왔니? 그리고 막 텔레비 보면서도 텔레비하고도 얘기해요. 그냥 텔레비하고도 얘기해요. 막 텔레비하고도 얘기하고, 그렇게 10,000마디 해요. 10,000마디 하고 저녁에 이제 몇 마디가 남았냐면 15,000마디가 남은 거야. 이 15,000마디를 누구하고 하고 싶으냐면 남편하고 하고 싶은 남편. 그래갖고 저녁 차려주고 남편한테 여보 그 옆집 여자 말이야. 아, 오늘 저녁에 같이 이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에 나갔는데 그 여자는 김치찌개 거리를 돼지고기 한 근만 사면 되는데 5근이나 사고 정신 나간 여자야. 그러니까 그냥 살림이 그 모양이지. 이랬는데 남자는 이미 더 이상 말하기 귀찮은 거야. 그래서 남편이 한마디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부엌에 가서 국이나 더 떠오라고. 그럼 여자는 미치는 거예요. 아직도 15,000마디가 남아있는데 국 떠오라고 그러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 말에 저도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강의를 하면 10만 마디를 해요. 10만 마디. 10만 마디라니까 사실은 난 사제관에 우리 생태마을에서 강의하고 사제관에 딱 밥 먹으러 저녁에 내려가잖아요. 한마디도 하기 싫어요. 한마디. 근데 우리 밥 해주는 자매님이 밥하고 난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뭐 개도 내가 5마리 키우니까 개 얘기도 하고 뭐 좀 대꾸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대꾸를 안 했어요. 대꾸를 안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신부님이 대꾸를 안 하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남자는 하루에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됐는데 내가 10만 마디를 한다. 그래서 나는 정말 대꾸하기가 싫다. 한마디도 하기 싫다. 그냥 밥만 먹고 싶다. 나한테 앞으로 말 시키지 말아라.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도 우리 자매님도 여자인지라 말을 하잖아요. 그럼 막 말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는데 말하는 게 신경질을 하잖아요. 내가 인상을 딱 쓰면은 자매님이 한마디 해요. 신부님 대꾸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나 떠드는 거니까 그냥 밥만 먹으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이게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떠들어. 그냥 난 대꾸 안 하는 거 이해하고 떠드는 거 이해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보기에는 뭐 많은 부부들이 특히 우리 자매님들이 남편이 막 목석같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해. 나는 사는 게 하나도 재미가 없다. 그러죠? 남편이 목석 같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목석이 아니에요. 원래 창조되기를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10,000마디만 하게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유일한 실수는 10,000마디밖에 할 줄 모르는 인간이랑 결혼한 게 유일한 실수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한 아주머니는 자식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남편 얘기하고 한 아주머니는 아파트 얘기하면서 손으로는 달걀을 까먹어 간다는 거예요.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달걀. 여러분들 남편한테 이번 추석 때나 뭐 어느 때 한번 시켜보세요. 달걀 좀 까줘 그러면 남편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달걀만 까요. 그것만 쳐다보고. 그 말 시키면 남편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달걀 까잖아 지금. 남자는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할 줄 몰라요. 동시에 2가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는 특성상 밥 올려놓고 찌개 올려놓고 다듬어야 되고 나물 다듬어야 되고 반찬해야 되고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가 오잖아요. 전화가 오면은 아빠가 전화를 받으면 테레비 소리가 크면은 아빠가 한마디 해요. 시끄러워, 테레비 소리 줄여. 그러죠? 애들 시끄러우면 아빠 통화하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그 남자는 전화만 해요. 근데 엄마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테레비 소리 애들 떠드는 거 전혀 상관없어. 더욱이 어느 정도로 심하냐면 막 통화하면서 테레비에 딱 어떤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 이혼했다고 그러더니 나오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언어에 있어서 여자가 남자보다 뛰어납니다. 언어에 있어서. 제가 한번 고등학교 강의를 갔는데 한 10년 전 얘기예요. 강의를 갔는데 그해 경기도에 영어 선생님 172명을 뽑았는데 여자가 170명, 남자가 2명 됐대요. 언어에는요 여자가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남자는 말주변이 없어. 말주변이 없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언어만 뛰어난 게 아니에요. 여자가 시각도 뛰어나요. 시각도. 우리 눈에는 광수용체가 있어요. 빛을 받아들이는 수용차, 짝대기, 사각형 짝대기가 1억 3천만 개가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가 다 있어요. 근데 요 1억 3천만 개는 하얀색, 빨간색, 까만색, 파란색만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 광수용체 1억 3천 거 요것만 있어요. 남자들은 색깔 구분을 4가지만 해요. 남자는 회색도 하얀색, 베이지색도 하얀색, 하얀색도 하얀색이야. 남자는 분홍색도 빨간색, 주황색도 빨간색, 빨간색도 빨간색이에요. 남자는 색깔 구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원추형 광수용체 700만 개가 더 있어요. 여자가. 그래갖고 이건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직도 카키색이 무슨 색인지 몰라요. 카키색, 잿빛색, 쥐오리색, 뭐 별색을 다 얘기해. 여자들은 그런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여자들은 생겨 먹은 것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색깔. 그러니까 4가지 색깔밖에 구분하지 못하는 남자와 온갖 색깔을 구분하는 여자하고 부부야. 그 부부가 옷 사러 나가면 싸울 것 같아, 안 싸울 것 같아? 싸워요. 왜냐하면 남자는 다 그게 그거 같으니까 아무거나 딱 붙잡아. 여보 가자 그러면 아내가 답답해 보이잖아요. 여보 지금 당신 얼굴 색깔하고 그 옷 색깔하고 맞다고 생각해? 안 어울리잖아. 가만히 있어봐. 그래갖고 이거 들었다 놨다 저것 들었다 놔면은 남편이 신경질이 나는 거야. 뭘 저렇게 까다롭게 고르느냐. 아무거나 그냥 입고 가지. 그러니까 남자들하고 여자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갖고 옷 사러 나갈 때는 같이 나갔는데 들어오는 시간은 달라요. 이미 남자는 벌써 들어와 있어. 신경질 부리고. 그러니까 색깔 구분 때문에 그래. 색깔 구분. 그런데 남자들은 옛날에 사냥하던 버릇이 있어서 시각이 터널형 시각을 갖고 있어요. 멀리 사슴을 발견해야 돼. 곰도 발견해야 되고. 그래서 멀리 이렇게 쪼여서 보는 습관이 있어요. 남자들은 멀리 있는 걸 잘 봐요. 남자들이. 그런데 요즘 남자들이 사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쪼여 보는 습관은 있는데 사냥을 안 하니까 요걸 남자들이 어디다 쓰냐면 잔치집에 가면은 이쁜 여자가 있으면 그걸 쪼여서 봐요. 금방 누구한테 들켜요? 마누라한테 들키는 거예요. 이쁜 여자 처음 보냐고.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 이렇게 쪼여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참 재미난 통계가 있어요. 부부가 같이 잔치집에 가면 남자는 3명 내지 4명밖에 모르는데 온 사람. 그 사람 왔었어? 이런데요. 난 뭐 기억이 없는데. 기억이 없지 당연히. 이거 쪼이고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자는 시각이 180도라 다 본대요. 다. 그 남자 넥타이를 몸에 고왔고 시계를 못 차고 왔는까지 다 한다는 거예요. 여자. 그래서 보통 정신적인 바람을 피는 걸 보면은 남자는 3명 정도 피는데 여자는 30명 정도 이미 피고 들어와요. 그런데 이렇게 이 터널형 시각을 가진 남편한테 아내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여보, 냉장고에서 치즈 좀 꺼내와. 그러면 이 남자들이요, 딱 냉장고만 열면요, 답답한 거예요. 이놈의 치즈가 어디 있는 거야, 이게. 터널형으로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치즈. 못 찾아요. 그 좁은 그 냉장고 안에 있는 그걸 못 찾아요. 그래갖고, 아니, 치즈가 어디 있다고 그래. 나 못 찾겠는데. 그러면은 아내는 이게 180도 시각이기 때문에 뒷꼭지에도 시각이 있어요. 그래갖고 딱 냉장고 문을 열고 들여다도 안 봐요. 들여다도 안 보고
딱 손 놓고 딱 꺼내갖고 남편 코앞에 딱 들여대는 거예요. 이걸 못 찾느냐고. 그러면요, 남자들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내의 능력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결혼 생활 한 20년쯤 한 부부들을 보면은요, 아내가 부엌에서 소리만 지르면요, 남편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번 또 내가 뭘 잘못해갖고 저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이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예,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그렇죠? 눈치가 없어요, 남자들이. 참. 그러니까 남자들이 어느 정도로 눈치가 없느냐면은 아내가 지금 자기를 미워하는지,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언제 아느냐면 귀싸대기를 맞아야지 알아요. 귀싸대기를 예, 귀싸대기를 딱 맞아야지, 아, 이거 지금 우리 마누라가 심각하구나. 아니면 아내가 눈물을 뚝뚝 흘릴 때 그때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말주변 없지, 눈치 없지.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40까지 50까지 살 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100년 살면서요, 한 집에서 답답해서 못 살아요. 둘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아니,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거기 더 미치는 건 뭐예요? 청각이 떨어져요. 남자가 청각이 떨어져요. 보통 개는 10만 사이클 정도 듣는다 그래요. 10만 사이클 듣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은 3만 사이클 정도는.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헤비메탈 음악이 좋아해요. 걔네들 헤비메탈 음악 좋아하고, 막 엄마는 짜장면을 시켜서 혼자 먹고 나는 뭐 찌꺼기만 먹었어, 뭐 이런 랩 음악 걔네들은 다 들려요. 다 들려, 걔네들은. 여러분들은 잘 안 들리죠? 네. 얘네들이 3만, 엄마들은 2만 사이클 정도. 2만 사이클. 그러니까 젊은 부부가 같이 잠을 자갖고 건너방에서 애가 울잖아요. 그럼 누구 귀에만 들리느냐면 엄마 귀에만 들려요. 그래갖고, 여보, 나 너무 힘들어. 오늘 애하고 하루 종일 씨름을 해갖고 내가 힘들어서 못 일어나니까 당신이 일어나서 좀 나가봐. 이러면은 대부분의 남편들이 이렇게 말한대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뭐가 들린다 그래. 예민하게 굴지 말고 잠이나 자. 그러면은 누가 일어나서 나가느냐면은 아내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엄마가 일어나서 나가는 거. 그러니까 아내들은 남편하고 살면 살수록 더 답답한 거야. 말주변이 있나, 눈치가 있나, 말귀를 알아듣나.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서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한 집에서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야. 할아버지가 이제 저녁 국을 못 끓였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안방에서 할머니한테,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국 못 끓였어. 근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대답이 없는 거야. 이놈의 마누라가 날 또 무시하는구나. 이번엔 또 거실에 나왔고 또 한번 물어봐요. 이놈의 마누라 저녁 국 못 끓였냐니까 왜 대답이 없어? 아, 근데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또 대답이 없는 거야. 너무 화가 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부엌에 가갖고, 이놈의 할망구야, 저녁 못 끓였는지 내가 3번이나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냐고.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는 말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3번 얘기했잖아. 누구만 못 들은 거야? 할아버지.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은요,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하고 듣는 할아버지들이 참 많아요. 이게 남자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10,000 사이클밖에 못 들어요. 10,000 사이클. 그래갖고 남자들은 음악을, 빠른 음악 들으면 다 시끄럽다고 그래. 다 시끄러우니까 끄라고. 그저 남자한테 음악이라고 그러는 건 꿍짝짝 꿍짝짝,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이런 음악만 음악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30대 40대가 넘으면 트로트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들은. 빠른 음악을 안 들리니까. 한 28,000 사이클 정도가 보통 우리 음악에서 나오는 헤비마틱 음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말귀 못 알아듣지, 눈치 없지, 말주변 없지. 자, 요즘 어떤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그런 거예요. 이제 냉장고가 고장이 났고 애프터 서비스를 불렀어. 애프터 서비스를 딱 불렀는데 애프터 서비스 하고 난 다음에 갔어. 근데 요즘은 참 대한민국이 애프터 서비스 끝나고 나면은 고객센터에서 전화하잖아요. 고객님, 매우 만족하십니까? 보통 만족하십니까? 저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할아버지가 전화를 받았네. 냉장고 고쳤는데 이제 애프터 서비스라고 전화를 했는데, 애프터 서비스 센터에서 전화했다 그러니까 뭘 또 애프터 서비스를 해주느냐?
그래갖고 뭐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그런 거예요. 여보 마누라 요즘 이상해. 냉장고 고쳤는데도 뭐 매운 만두 먹을래요? 보통 만두 먹을래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러니까 6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할머니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뭐 막 할아버지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이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점점 나이 먹으면 할머니들은 거칠어지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기억력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동시에.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 한 집에서 살면서 할아버지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할머니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여보 마누라 좀 부엌에 냉장고에서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좀 갖다 줘. 나 배가 고파.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일어나면서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신경질을 이놈의 마누라야 그냥 가면 어떻게 가다가 까먹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냐고 적어가라고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할머니가 딱 째려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그걸 적어가라고 그러냐고 기다리라고 내가 우유하고 아이스크림 갖다 줄 테니까 할머니가 추측 가셨어요. 갔는데 한 몇 분 있다가 왔는데 할머니가 삶은 계란을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고마워 마누라 삶은 계란 갖다 줘서. 자기가 뭐 시켰는지도 모르는 거야.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